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 가능하십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황분석에다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 짜봅니다. 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투자 전략 짜보고요.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연예계 소식에 최근 덩달아 들썩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흐름 향후 전망 살피고요. 일본의 미래에너지 시스템 구축 노력의 일환인 발전 차액 지원 제도의 시행이 자국 및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합니다. 이성기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도 공개합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럽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이 위기국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수익률에 사실상 상한선을 둘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 부인한 이유와 또 영향력은 어떤 것일지요? 어저께 독일의 슈피켈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유럽 중앙은행이 위기국 국채 수익률에 이제 상한선을 둠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고 그걸로 자금 조달을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ECB는 부인을 했죠. 부인한 이유는 그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에서도 지금 사실 그 ECB가 국채 매입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실 뭐 내용을 본다면 다른 건 없습니다. 독일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대주주인데 대주주 입장에서 더 손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의 손실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냐면 유로존을 처음에 만들게 된 것은 이제 그 미국이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와 맞먹게 하기 위해서 유로존을 묶었고 그때 묶을 때 프랑스, 독일이 움직였고요. 그로 인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의 채권을 그러니까 지금 그 피그스라는 나라들 포르투갈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의 어떤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안 해줘서 문제가 된다면 사실 유로존은 붕괴를 스스로 독일이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데스방크에서 ECB 국채를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자체를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유로존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문제의 공은 결국은 독일로 가게 되고 독일로서는 그 감당해야 될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언급됐을 때 메르켈 총리가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을 절대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재앙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만큼 그리스 정도만 돼도 사실 그리스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없는 나라가 탈퇴해도 유로존에 문제가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로서 손실이 너무 크고 그게 도미노 현상으로 가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ECB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보도가 됐기 때문에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분데스방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아닌가. 결국에 가서는 하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조율이 아직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8일 정도에 아마 유로존 정상들이 모이는 걸로 아는데 그때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메르켈 총리가 요번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 가서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분데스방크에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전까지 ECB가 미리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행될 거지만 미리 알려서 국가들 수장들이 정상회담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ECB가 국채를 안 사준다면 시장은 붕괴라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의지가 표명이 지지를 받으면서 유로존이 하락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스페인 국채 금리는 뭐 7%대가 넘어가고 또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붕괴입니다. 결국 ECB로서는 해야 되지만
아직 정상인들 간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일본 정부가 오늘 독도 관련해서 이제 강요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화 수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참 재밌는 거죠. 남의 나라 땅 가지고 자기 나라 땅처럼 행동하는 것도 웃기고, 우리는 뭐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으로는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시장에 문제가 됐을 때,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그 은행권에서 외자를 유치하고 외자를 갚아야 될 시점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미국과 통화 수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은행들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잘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엔화가 상당히 강한 세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통화 수합도 체결해놓고 위안화에 대한 통화 수합도 하고 별걸 다 해놨습니다. 혹시 모를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책이죠. 근데 사실 일본이 원래 140억 불 정도가 통화 수입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700억 불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또 그 일본이 뭐 우리나라 국채 매입에 대한 매입을 중단한다는데 사실 그 0.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사물화본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금액도 사실 전체 시장으로는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시장으로 본다면 아무 문제 없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이거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갈 길만 가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혼자서 난리 굿을 치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경제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대제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의 타개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하는 것 같지만 그 쉽지만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본의 어떤 보복책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떠한지요? 네, 금일 코스피 사실 좀 밤사이 얘기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미국 시장이 약한 조정으로 일단 끝났고요. 유로존에서도 ECB 국채 매입에 대해서 독일 분데스방크가 좀 회의론이 나오면서 결국엔 유럽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기대감에 상승했던 것 대비해서 그런 뉴스들, 상당히 악재적인 뉴스들이 유럽에서 흘러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밤사이 야간 선물, 결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우리 국내 그 선물 야간 선물이 지금 개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게 결국은 외국인이 1,000억이 넘게 자금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장은 조정받았지만 야간 선물에서 상당히 센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금일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던 애플과 삼성전자의 그런 합의 가능성이 밤사이 좀 제기가 되면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일관을 했고요. 금일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애플의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결국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잠깐 1960선을 돌파를 했었지만 또 얼마 전 고점이었던 만큼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상승폭을 약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8.92포인트 오른 1955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490선 유지하고 있는데요. 1.73포인트 올라서 491.86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아침에 반짝 매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투신이 매도로 돌아섰고 증권 쪽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35억 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프로그램이 1,580억이 들어오면서 그중에 외국인 물량이 80% 이상 966억을 현물 시장에서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1,000억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좋으면서 계속 7거래일째 상승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오늘은 15억, 개인이 11억, 그리고 기관이 22억을 팔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팔고 있는데 이거는 코스닥 시장은 항상 오후 들어서 좀 수급의 변화가 좀 항상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선물 시장까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아침에 동반 쌍끌이 매수 나오는 듯 했지만 지수가 올라가면서 역시 매도로 또 쌍끌이
찌끄리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선물 매수 2천억 가까이 가담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현물은 프로그램으로 사지만 선물을 계속 찍어 누르면서 지수를 크게 올릴 마음은 없는 게 일단 메이저들의 일단 그런 일단 포지션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일지요? 네, 외국인은요, 최근에 현물을 진짜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베이시스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베이시스가 나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도 1.4에서 1.6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차익, 그리고 이제 비차익 쪽에서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이 베이시스가 꺾이지 않는 이상 매수세는 계속될 거다.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어제 종가로, 10조 4,800억 정도가 쌓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쌓였는데요. 이게 거의 최고치가 쌓였을 때가 제가 알기로 11조 정도였습니다. 11조가 좀 넘는 금액이었는데 거의 최대치까지 지금 예전의 최대치까지 차는 물량이 아닌가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스탠스가 계속 지속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계속 판다. 외국인 당신네랑은 우리 철저하게 반대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단단히 마음 먹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받고 120일 이평선 1920선까지 받으려면 개인이 좀 현물 좀 매수 좀 들어오고 수급적으로 좀 역행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새 개인들이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이틀간 금요일 어제 조정 약하게 줬지만 그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굳세게 계속 팔고 있는데요. 계속 이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물렸던 개인이 빠져나갈 자금도 꽤 있겠지만 밑에서 잡은 개인들이 먹은 자금도 꽤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요, 오늘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당히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에 뭔가가 좀 그 삼성전자 소식을 미리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런 루머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종가에 좀 집행을 했죠, 기간에서. 근데 오늘은 아침에 집행하다가 다시 또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보통이 빠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향은 잘 못 잡고 있는 모습이 수급적으로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개인들이 할 만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사실 요새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참 힘든데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 대비 이제 중소형주로 큰 삼성전자가 좀 누르면서 지수는 여기서 좀 쉬고 코스닥 시장이 중소형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애플 관련주들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최근에 또 땡김 현상이 상당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에는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했던 거고요. 지금도 프로그램 매수는 지속되지만 2주 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해진 모습. 그로 인해서 기간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약간의 수익률 게임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지금 와서 또 잡느냐 490선에서 500선을 눈앞에 두고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 정말 소액 투자자 이런 신분들이 아닌 이상은 코스닥은 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안 하시는 게 맞다. 어쨌든 외국인이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반 경직성이 많이 만들어진 장이기 때문에 낙폭, 가대, 대형주 위주로 하셔도 충분한 짧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가급적 아직도 바라보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금리 상한제 얘기는 앞서 다른 분이 많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알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독일 일단 분데스방크가 ECB 국채 매입이 위험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밤사이. 어떻게 보면 메르켈 총리가 얼마 전에 그 캐나다 총리와의 인터뷰 이후에 이제 회담 이후에 인터뷰에서 나는 드라기 총재를 이제 지지하고 유로존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이다 했던 발언과는 좀 상반되는 의견을 일단 나왔다는 게 사실 이게 정말 독일의 의중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8월 2일 날 진행을 하고요. 지금 9월 6일 날 다음 달에 이제 이제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2주 가까이 시간이 남았는데 결국엔 드라기가 8월 2일 정확히는 7월 26일 날 말을 하고 8월 2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다음 달로 넘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독일의 지금 헌법재판소 ESM 결정 여부가 물론 통화정책 회의 이후 9월 12일 기다리고 있지만 독일의 입장 메르켈이나 분데스방크 이런 얘기들 재무장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사실이 정확하다
이런 말이 없고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계속 취해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참 시간 끌기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결국에는 시간 끌기가 진행되는 속에서 시장의 참여자들도 상당히 관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계속 최근에 상승세는 좋았지만 거래 대금 보시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상승장 불마켓에서 나오는 그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반 경기 분명히 정책은 취할 것은 분명한데 이게 뭔가 찜찜하다. 그래서 계속 팔려는 세력은 없는데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된 겁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상승했을 때 5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 날이 최근에 한 2주간 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전무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다 오지 않았나 사실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외국인의 매수세로 봤었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데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는 날 오늘 아침같이 쫙 상승해서 1960선을 터치했었을 때 그럴 때 절대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의 추격 매수는 가장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최악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을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리고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분명히 조정하는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며칠째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그러면 오늘 같은 상승 나오는 날 분명히 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털 기회를 줍니다. 한 2, 3%도 먹고 털 기회를 주고요. 요새 같은 시장에서 일주일에 2, 3%를 내면 큰 수익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그런 짧게 치고 가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을 항상 그렇게 되면은 들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해외 이슈가 나와도 현금으로 그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차후 전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의 제 압축적인 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앞서 부연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유로존 이슈가 계속 시장의 관심인 건 분명하고요. 독일의 입장 변화가 정확하게 체크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변화 내용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도 사실 틀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포지션을 현금을 많이 가져가면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을 위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압구정센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하반기에 이익 상승률이 큰 업종에 주목하자 박소영들이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옳은 말이죠. 정영훈 팀장 비추세 국면이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주목하자고 했고요. 김도영 대표는 코스닥 중소형주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증권, 철강, 유틸리티 업종, 박소영 대리가 타이어 피팅 업체, 정영훈 팀장 유통업종, 최희용 대리 바이오 업종, 그리고 김도영 대표는 IT 부품 매수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의 박소영 대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저는 뉴욕 증시가 8월 FOMC 의사협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로 인한 약보합 마감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장은 코스피 지금 1950선을 뚫고 코스닥 역시 490선을 돌파하면서 모두 전일 대비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도한 하락을 보여줬던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세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좀 더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인 매수세의 최근 상승세였던 현대중공업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부정적인 레포트로 인해서 다시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소급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개인은 매도세로 좀 일관 중이고요. 기관은 차익 실현을 멈추고 소폭 매수세로 돌아오고 있고 최근 크게 우리 종목을 좀 사주었던 외인이 어제부터는 몸을 좀 사렸으나 오늘 또다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저희 코스피 지수 좀 같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번 주 장은 그리스 국제상환 기간 연장안에 대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지표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을 분위기가 클 것으로 아직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상승을 한다면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그리고 관심 업종으로는 타이어, 피팅 업체를 말씀하셨거든요.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네, 우선 그 양적 완화에 대한 힌트가 8월 말에 있을 제스몰 미팅에서 나올지 아직은 기대감만 갖고 있는데요. 큰 방향성을 보았을 때는 이제 증시 상승에 좀 무게감을 두고 있지만 이번 주는 이제 급격한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무게에 두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지금 외인의 매매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으로 보고 또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중소형주가 항상 강세를 보였듯이 이번 주 역시 중소형주 매매가 좀 적합해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이는 타이어 업종과 수주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이 좀 부각이 되는 피팅 업체를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어려운 장으로 보고 있고요. 분할 매수가 아니시라면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실 때 접근하셔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떤 걸 눈여겨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 공모주 청약 경쟁률 438.5대 1을 기록한 나노스라는 종목입니다. 나노스는 2005년 삼성전기로부터 핵심 이력들이 분사를 해서 설립한 기업으로 휴대폰 카메라 모드 부품인 IR 필터 및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기와 파트론, 캔치스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나노스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현대 세력의 힘이 좀 붙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적 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라는 안정적인 매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나노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같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계속해서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 개발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장 대비로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종가 부근 12,000원 이하에서 12,000원에서 11,500원 사이 정도를 유지를 한다면 매수 가능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매도 시점은 늦가을에서 겨울까지 보유 전략으로 목표가를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박소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준비하고 있는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부는 한류 열풍과 함께 톱스타 연예인 영입, 신사업 확장 등의 소식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일본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7월부터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하위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그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예계 소식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이 엔터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강호동 씨의 복귀로 SM의 자회사인 SM-CNC가 즉시 상한가에 오르기도 했죠. 이런 엔터주 흐름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그 강호동 씨하고 더불어 신동엽 씨가 그 SM의 자회사인 SM-CNC의 그 유상증자에 참가하고 또 소속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이제 한 3일 상한가를 치는 이런 기염을 토했고요. 그 최근 이제 싸이의 그 오빠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인 유튜브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은다고 하면서 YG엔터도 그간 한 15% 정도 수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배우 배용준이 그 대주주로 있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키스트가 출자한 일본 그 한류 전문 방송 채널이 일본 최대 케이블 TV의 SO로 참가한다는 이야기로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주들은 그 연예인들의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하게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소속 가수가 이제 이렇게 잘 될 때는 또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만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또 곤두박질 치는, 그래서 투자가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한류라는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요, 그 한류를 잘 활용해서 플랫폼을 잘 가지고 있는, 잘 정비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녀시대라는 아이콘이 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소녀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그룹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든든하다,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그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오리콘 차트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SM이 한류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소녀시대나 동방신기 같은 아이콘을 잘 활용해서 매출을 꾸준하게 일으키고 있다라는 건데요. 즉 마치 이제 제약회사가 하나의 히트 치는 약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를 높이 평가해주기 힘들지만 만약 그 회사가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설비하고 또 유통망 같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좋은 약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높이 인정해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일본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7월부터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고 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예, 일본이 7월부터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일본의 그 에너지 계획은 그 원자력 발전을 45%까지 끌어올려서 그 녹색 시대하고 탄소 감소에 대응한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그 원전 대폭발 이후에는 그런 계획이 이제 백지화됐는데요. 그 발전 차액 제도라는 것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 이하로 만약 전기가 팔리게 된다면 그 모자란 부분을 정부가 이제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는 회사들은 거의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서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어떤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일본의 JWD라는 풍력 개발 회사는 6월 18일 이후 주가가 한 3배 정도까지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일본은 원래 풍력하고 태양열이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발전 그 비중을 보면은 풍력과 태양열이 0.04% 정도 되는데요. 일본을 이제 길게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전력이 필요한 부분은 도쿄를 중심한 그 가운데 부분인데 풍력하고 태양력이 어울리는 쪽은 이제 이제 북쪽하고 그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거를 위해서 최근에 여론도 일본에서 많이 바뀌어서 그 원전이 모두 스탑돼야 된다는데 거의 7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요. 여태까지는 그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태양열하고 풍열에 대한 그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그 제도 시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 엔화도 강세가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정책을 취할 때 일본 자국의 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점유율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일본 그 대주주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에 바닥을 친 뒤에 U자형 패턴으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한 증권사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요즘 미국 기업들은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상당한 이익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 가동률이 79%를 넘고 있는데요. 이 79%와 80%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이후로 평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79%에서 80% 수준인 건데요.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투자나 고용이나 주문 같은 제조업 지표들이 탄력성 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 과잉 투자됐던 어떤 설비들이 전부 다 이제 가동이 되면서 설비 투자하고 생산 제조업 가동률이
받으면서 그 미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제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보면 그 최근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1%에 머무르고 있고 제로 금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은행 그 기업들의 이익도 좋아지니까 은행에서 또 기업에게 또 대출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V자 형태로 반등하는 수준의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투자 지표라든지 내구재 주문 같은 지표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제 반등하는 것이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전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박권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03% 하락한 2106.38포인트의 장 움직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100선에서의 지지가 계속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2100선의 하방 경직성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2100선 장중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2100선에 안착하며 지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시장에서 힘이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국무원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지속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국무원이 8개 조사팀을 발견해서 북경, 천진, 하북 등 16개 성가시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 이행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일부 도시들의 집값이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국무원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좀 더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 여파가 중국 본토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2100선 부근까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반대로 QFII 쿼터의 확대로 인한 외국계 기관들의 A주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릴 린치가 발표한 8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성은 최근 1년 동안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 지금까지 QFII 기관들이 총 69억 달러를 쿼터를 새로 승인받았는데 지금 QFII 계획이 시작된 이후에 연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이번 쿼터 규모의 확대가 A주 증시의 자금의 유입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외국계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 속에서 2100선의 지지는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21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4대 국유은행들은 8월에 신규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중의 유동성 확대가 이어져 나갈 것이란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100선에서의 지지가 계속적으로 되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부선 팀장 이성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회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고서 그로 인해서 미래의 그 산업이라든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는 이성규의 나비효과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제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조금씩은 들러오고 있지만 일단 그런 것보다는 제 눈에 비쳤던 두 가지 큰 키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좀 이따가 그 내용들은 이제 공개를 이제 해드릴 것이고, 저는 그것을 보고서 오늘 주제를 일단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발전이라는 그런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무섭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산업 발전의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것들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그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전쟁, 그러니까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이미 지나갔죠. 만약에 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간혹가다 해보곤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런 전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위치 추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중에 옛날 같은 경우는 서로 예측하고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GP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측해서 정확하게 그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그 GPS 기술과 좀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인데 역시나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정보 전쟁이라는 겁니다. 상대방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술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두 번째로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또 IT죠. IT 기술을 이용해서 정교한 타격전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풍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를 쏠 때 그런 것들을 재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조종을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GPS라든지 위치 추적 장치 그리고 IT 기술들을 이용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군사 기술에 많이 이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들도 미래에 있을 우리가 있으면 안 되지만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와 가장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인명 피해가 없는 군사적 충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나라의 인명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들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경험을 당하곤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단순히 군사력 충돌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길래 저런 얘기들을 할까라고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또 한번 다음 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런 전쟁과 연관된 산업들이 우리의 산업 발전을 어떻게 시켰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산업은 바로 이제 자동차 산업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역시나 이 자동차 산업은 급격히 좀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독일의 아우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시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인데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국민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우디사에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차도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분명히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 가치를 지닌 그런 독일의 국민차라고 이제 불리죠. 바로 이 폭스바겐이 탄생하게 되면서 독일 국민들이 편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독일의 어떻게 보면 그 성장을 독일이 경제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져가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와 함께 역시나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인데요. 바로 항공산업입니다. 이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히 좀 급속도로 좀 발전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전투기들이 2차 세계대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굉장히 많은 전투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을 운송하고 그리고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응용하게 되면서 좀 더 평화로운 쪽의 산업 발전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른 물류 운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 절감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이 산업의 발전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전쟁에 사용됐던 그런 부분들이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군수 물품들을 많이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대공황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란 전쟁 그러니까 방산업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방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나쁘지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좋게 응용이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산업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항공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산업이 정말 성장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제 GPS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과 플러스해서 IT가 있습니다. IT 기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비생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생명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 인간도 그렇고 곤충이나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생명체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아닌 비생명체가 결합된 것이 바로 이 그러니까 제3차 대전에 사용될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본 뉴스를 공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이죠. 캘리포니아 해안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서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죠. 이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죠. 상어들이나 굉장히 무서운 바다 동물들의 여름철이나 그런 휴가철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그 해안에 상어 로봇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상어 로봇을 배치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자세한 기사는 여기다 안 써놨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안드로이드 체제에서는 돌아가지는 않고요. iOS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에서만 들어가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어 로봇을 해안에 배치를 해놓게 되면 305m 근방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상어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폰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위험성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바닷가에 부표를 띄워서 그 부근에 이 상어들이 접근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저 상어 로봇을 바다에 뿌려놓고 그만큼 우리의 미국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 확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서해안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해파리가 이렇게 어떤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좀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 해파리 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어부들의 그 조업량도 낮추는 결과도 가져오고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별로 쓸모 있는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해안에 출몰하고 있는 해파리 떼를 잡기 위해서 바로 해파리 잡는 로봇이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아직까지는 상용화시킨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해파리 잡는 로봇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해파리 로봇이 이제 그물을 뿌려가지고요. 그 해파리들의 단체를 잡아서 분쇄기 같은 기능으로 이제 해파리들을 전부 다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서해안에 가시는 바닷가에 가시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또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은 그 상어 로봇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라는 점이죠. 로봇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인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들이 공통적인 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군사력 강화입니다. 군사력 강화라는 것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도 하죠. 그리고 역시나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힘이 세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로봇들이 많게 되면 물론 지금이야 뭐 상어 로봇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해파리 잡는 로봇이라든지 공격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응용되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 자체가 결국에는 방산업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로봇의 필수 3요소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 산업이 발전하는데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 있죠. 로봇가 그냥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3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메라 및 센서입니다. 로봇가 그렇죠. 뭔가를 로봇도 보고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판단하게 되는 거지만 카메라 및 이 센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로봇의 오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바로 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GPS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위치로 가서 파악을 해내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이제 GPS 앞선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바로 역할 수행에 대한 어떤 정확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계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계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봇가 아무리 그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 가고 프로그램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로봇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역할 행동에 대한 그 정확성을 따질 수 있는 바로 이제 기계류들이 이런 로봇 필수의 3요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카메라 및 센서 그리고 그를 통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를 통한 여기 GPS 그리고 역시는 그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핵 기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로봇의 필수 3요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의 이제 발전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카메라와 센서 시장에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로봇도 보고 듣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됐을 때는 역시나 그런 것들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프로그래밍 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로봇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인베디드 관련 산업입니다. 인베디드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기후가 열악한 지역에 갔을 때 바로 적응을 하지 못할 때 약간은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서 환경이 좋아졌을 때 다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전쟁에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베디드 관련 업종들이 바로 이 프로그래밍에서 이 카메라와 센서 시장을 받쳐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기계 산업과의 융합 시너지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부분 IT죠. 이 IT가 바로 이제 기계 업종과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IT 기계 융합 산업이라고 하게 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IT 기계 융합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로봇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이 물론 성장기로 바로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단계를 말씀드렸던 거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카메라와 센서 시장에 주목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인베디드 관련 업종에 주목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장기에 이르렀을 때 본격적으로 그때 가서 아마 로봇 산업이 성장기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의 발전이 가셔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추이를 산업 발전 동향을 한번 향후에도 확인하시면서 이런 관련 업종들에 투자를 하셔서 향후에도 높은 수익률, 그래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의 나비 효과 들었습니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입니다. 02-3153-2610으로 전화 상담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 2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